금요일의 과학터치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부산과학기술협의회 강사 장은진입니다. 매번 새로운 주제로 소통하는 이 시간이 우리나라 과학기술이 얼마나 성장 발전하고 있는지 엿볼 수 있을 뿐 아니라 청소년들에게는 미래의 꿈을 찾아보는 유익하고 소중한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 또 실시간 채팅창 상단에 방명록 링크가 게시되어 있습니다. 현재 매회 방명록을 받고 있고요. 방명록을 남겨주신 분들 중 추첨을 통해 30분께 골드키위 주스 기프티콘을 보내드리는 이벤트도 함께 진행 중입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오늘은 본강연 13번째 시간입니다. 물질을 이루고 있는 원자와 분자들, 너무 작아서 우리 눈으로 직접 볼 수 없죠. 그런데 이런 원자와 분자들을 볼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이번 시간에는 빛으로 분자 보기라는 주제로 부산대학교 이상학 교수님께서 강연해 주시겠습니다. 교수님 강연 도중 궁금한 점은 유튜브 채팅창에 질문 올려주세요. 교수님 강연 후 질의응답 시간에 교수님께 여쭤 여러분의 궁금증을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질문에 채택되신 분도 저희가 선물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이상학 교수님 모시고 강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부산대학교 화학과 이상학입니다. 여러분 만나서 실제로 만나야 되는데 이렇게 화면으로 만나게 되어서 아쉽기도 하고 반갑기도 합니다. 오늘 제가 강연할 내용은 빛으로 분자 보기입니다. 빛으로 도대체 우리가 아주 아까 그 사회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아주 작은 분자나 원자들을 어떻게 볼 수 있는지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 뭐가 보이시나요? 아무것도 안 보이죠? 뭔가 보려고 하면은 우리가 익히 알고 있듯이 이렇게 뭔가 빛이 있어야 어떤 실체를 볼 수 있게 됩니다. 아주 작지만 분자와 원자들도 똑같은 원리로 우리가 관찰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럼 먼저 분자가 어떤 존재인지를 먼저 알아야겠습니다. 그죠? 분자의 크기는 얼마나 작을까 이렇게 이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요거는 우리 몸을 구성하고 있는 DNA 베이스, DNA 그 염기 중에 하나인 아데닌이라는 분자입니다. 이 아데닌이라는 분자가 요런 사이즈로 있을 때 10의 7승, 그러니까 10을 7번 곱했을 때 나오는 길이가 한 6mm 정도 됩니다. 아주 작은 사이즈죠. 그리고 질소와 탄소 간의 간격이 0.9 옹스트롱 정도 되는데요. 여기를 제가 다른 생각을 하면서 1.3이라고 했는데 0.9로 하셔도 되고 1.3이라고 해도 돼. 1옹스트롱 정도니까 비슷한 크기입니다. 1.3이라고 하고 요거를 미터로 바꾼 다음에 10의 마이너스 10승입니다. 미터로 바꾼 다음에 다시 10의 7승을 곱하면 대략 한 1.3mm, 1mm 정도 됩니다. 10의 7승을 했을 때 1mm 정도 사이즈 정도 된다는 뜻입니다. 그 정도로 아주 작은 사이즈라는 것이죠. 그럼 이 정도가 어떤 느낌인지 어떤 크기인지 감이 안 오실 텐데 자동차를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자동차가 뭐 5m까지도 안 되겠지만 대략 한 5m라고 하겠습니다. 10의 7승 정도를 하면 5만 킬로미터가 되죠. 10의 7승을 하면 5만 킬로미터는 어떤 정도의 거리냐? 우리나라에서 미국을 다녀올 때 한 10,000km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미국과 우리나라를 5번 가는 그 정도의 거리가 되겠습니다. 자, 또 다른 의미로 분자의 크기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몸을 구성하고 있는 DNA의 세포 하나에 들어있는 DNA를 다 모으면 길이가 어느 정도 될 것인가? 아주 재미있는 숫자를 보게 됩니다. 이 DNA 염기쌍 하나하나의 이 층 간의 간격은 3.4 옹스트롱이고요. 요게 우리 몸을 구성하는 3억 개 정도 있습니다. DNA 베이스가. 그러니까 DNA가 두 가지 가닥으로 있으니까 이걸 잘라가지고 두 개를 붙이고 그 세포에 있는 걸 모두 다 연결을 한다고 하면은 대략 한 1.8m 정도 됩니다. 재미있죠? 우리 사람 좀 약간 키 큰 사람들이 한 1.8m 정도 되니까 대략 DNA를 다 모으면 세포 한 개 있는 DNA만 모았는데도 사람 키 정도의 길이가 되는 정도입니다. 아주 작기도 하지만 우리 몸을 구성하고 있는 분자들은 또 굉장히 길기도 하죠. 눈에 보이지 않을 정도인데 실제 더 길게도 보이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느끼는 분자는 대체 어느 정도 존재할까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여기에 페르미라고 이게 그 물리학 하는 사람들 물리학자로 되게 유명한 사람이고 일본에 떨어진 핵폭탄을 만드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던 유명한 물리학자입니다. 그리고 이 얘기를 할 때 시저 얘기를 많이 하는데, 자,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이 한 분이 시저가 돌아가실 때, 뭐 아주 쉽게는 우리 세종대왕이라고 해도 됩니다. 돌아가실 때 마지막 한숨을 내뱉은 세종대왕님이 돌아가시면서, 야, 이제 네 후세들에게 니네는 잘 살아라. 나는 다음 생에 가서 우리나라를 보살펴 주겠다 하시면서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마지막에 내뿜는 사람이 내뿜는 호흡이 한 1리터라고 이제 가정을 해봅시다. 그럼 1리터를 내뿜었을 때 이 세종대왕님이 뱉으신 그 공기 분자들이 지구에 어느 만큼 퍼져 있을까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1리터 정도를 내뱉는다고 하면은 이게 여러분들이 좀 요거 공부를 조금 해야 될 수도 있는데 구글에 한번 찾아보시면 아보가드로 수라는 게 있습니다. 분자가 1몰이 있을 때 6 곱하기 10의 23승계 존재한다는 게 이거는 뭐 여러분들 구글을 한번 찾아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리터가 있으면 우리가 1몰은 22.4리터라고 알려져 있는데 대충 20리터라고 합시다. 그러면 1리터라고 했으니까 0.05 곱하기 6 곱하기 10의 23승 하면은 세종대왕님이 돌아가시면서 내뱉은 분자량이 됩니다. 분자 개수가 되겠죠. 분자 개수. 분자 개수가 이만큼 퍼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게 지구 전체로 퍼져 나갔다고 생각을 하고 지구 전체 부피로 나누고 이 세종대왕님이 뱉은 분자 중에서 동물과 식물들이 먹은 것도 좀 있겠죠. 동물과 식물들이 먹은 것들을 좀 빼고 하면은 대략 우리가 매번 호흡을 할 때 세종대왕님이 뱉으신 분자를 한 개씩 들이마셨다, 내뱉었다, 들이마셨다, 내뱉었다 하는 것하고 같은 숫자가 되겠습니다. 신기하죠, 그죠? 세종대왕님은 아주 오래전에 돌아가신 분인데 그분하고 우리가 같이 호흡을 하고 있다 이렇게 느낄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분자는 개수가 얼마나 많을까? 지금 뭐 세종대왕님의 예를 들면서 했지만 조금 뭐 받아들이기 어려울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면 눈물 한 방울에 물 분자가 몇 개 있을까? 이걸 생각해 봅시다. 눈물 한 방울은 대략 50 마이크로리터, 0.05 밀리리터라고 합시다. 물은 비중이 1이니까, 그러니까 이 밀도가 1이니까 1g per ml입니다. 그러면 이게 물은 18g이 있으면 아보가드로 숫자만큼 분자 개수가 존재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여기다가 18로 나눠주게 되면 요 아보가드로 수로 곱하고 하면은 3 곱하기 10의 22승계의 물 분자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70억 인구가 우리 지구의 전체 인구 70억 인구가 1초에 5개씩 하루 24시간 1년 365일 동안 계속 샌다면 1년 동안 셀 수 있는 게 1.1 곱하기 18승계를 셀 수 있습니다. 그렇게 계속 세면 그러면 눈물 한 방울에 있는 분자를 다 세려면은 얼마가 걸리느냐? 27,000년이 걸립니다. 조금 더 확장을 해서 우리가 마시는 물 300ml 안에 담겨 있는 물 분자의 개수를 센다면 1년 동안 27,000년이 걸린다고 했는데 그걸 다 이게 세면은 1억 6,200만 년이 걸립니다. 쥐라기 시대로 돌아가서 하나하나씩 세고 돌아와야 겨우 다 셀 수 있다는 뜻입니다. 굉장히 많죠. 우리 주변 우리 별거 아닌 것 같은 눈물 한 방울에도 그만큼의 많은 분자들이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런 분자들을 인지할 때 어떻게 할지 이제 상상을 한번 해봅시다. 이렇게 지금 이 친구가 뭔지 모르고 있을 때 아주 만지는 걸 두려워하죠, 그죠? 우리가 사물을 인지하는 방법은 사실 만져보는 방법이 있습니다. 만져서 이게 무엇인지 알아보는 방법이 있고 다른 하나는 눈으로 보는 겁니다. 볼 수 있으면 훨씬 더 많은 정보를 얻게 되겠죠. 그냥 만지는 것보다는 이 친구가 사실 볼 수 있었으면 이렇게 두려워하지 않았겠죠. 그러니까 뭔가 사물을 인지하는 방법은 손으로 만져볼 수도 있고 눈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럼 분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손으로 만져볼 수 있고 눈으로 보는 방법이 있습니다. 어떻게 분자들을 만질 수 있을까요? 분자들을 아까도 이제 초반에도 말씀드렸지만 분자는 너무 작기 때문에 우리 손으로 직접 만져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주 특수한 장치를 이용하면 분자들을 만지고 크기를 이해할 수 있는데요. 여러분들 아마 집에서 이런 경험들이 있을 텐데 동전을 종이 밑에다 놓고 연필로 이렇게 그어보면 이렇게 그 동전에 있는 모양을 그대로 이렇게 그림으로 볼 수 있는 이런 경험을 해보셨을 거예요. 여러분들 안 해보셨으면 지금 이 강의가 끝나자마자 해보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게 이렇게 적당히 연필로 그어서 보면 여기 이게 500원짜리 동전이구나 이렇게 알 수 있는 거죠. 실제로 보진 않았지만 그렇게 되겠죠, 그죠? 마찬가지 개념이 우리 물리나 화학에서 있습니다. 분자를 볼 때 어떻게 보느냐면
아주 날카로운 장치를 이용해 가지고 이 표면에서 전기가 흐르는 거를 이렇게 측정해 갑니다. 그러면 뭔가가 있으면 이게 위로 쑥 올라가겠죠. 뭔가가 있으면 쑥 올라갈 텐데 그 올라가는 걸 이제 느끼는 게 요 장치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요렇게 느끼는 요 장치를 이용하면은 분자를 실제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장치를 누가 이제 발견을 했냐면 비닉이라는 분하고 로호라는 분이 두 분이 발견을 하셨습니다. 1986년도에 이렇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주 날카로운 팁을 이용해 가지고 밑에를 이렇게 지나가는데 전기를 통하게 밑에하고 위에하고 전기를 통하게 한 다음에 전기가 일정하게 흐르게 합니다. 그러면 이게 일정하게 흐르려면 높이가 뭔가가 있으면 이렇게 불룩 올라가고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왔다 하겠죠. 그러면 그 표면 위에 있는 무언가를 볼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그 공로로 1986년도에 노벨상을 받았습니다. 노벨상을 받았지만 사실 이분들이 처음부터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았던 건 아니에요. 이 분들이 이 기계를 만들어 가지고 처음에 논문을 어디다 보냈냐면 여기 물리학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아주 중요한 일들을 많이 제출하는 Physical Review Letters라는 PRL이라는 저널에다가 그러니까 잡지에다가 이 과학 잡지에다가 논문을 투고합니다. 논문을 투고했는데 리뷰하는 분들이 이거를 어떻게 평가를 하냐면 이거는 다 알고 있는 내용인데 니네가 왜 쓸데없는 걸 해가지고 여기다 논문을 내니? 그러면서 게재 거절을 합니다. 게재 거절을 해가지고 Applied Physics Letter라는 곳에 내는데 이 저널이 나쁘다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이제 뭐 상을 받을 때도 1등, 2등, 3등, 4등이 있듯이 저널에서도 이렇게 어떤 과학자들 사이에서 이 어떤 중요한 일을 내는 순서들이 있습니다. 거기에서는 좀 약간 얘보다는 조금 이제 덜 훌륭한 일이다 이렇게 내는 이제 저널이거든요. 근데 거기다 내 가지고 논문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뭐 보시다시피 그림으로 보면 조금 볼품없어 보일 수도 있는데 아주 획기적으로 표면에서 원자와 분자를 볼 수 있는 기술로 그때도 사람들이 이제 논문이 나오고 난 뒤에 인정을 받게 됩니다. 그 뒤로 이제 PRL이라는 논문에도 비슷한 일들이 논문을 계속 실리게 되는 거죠. 그걸 이용하면은 이렇게 여러분들 지금 보시다시피 표면 위에 구리 표면 위에 철 원자들을 이렇게 왕관처럼 만든 거예요. 왕관처럼 이렇게 철 분자가 있는 게 아니고 아까 그 팁을 이용해 가지고 이렇게 끌고 다닐 수가 있습니다. 원자를 이렇게 보면은 원래 이렇게 펼쳐져 있는 거를 이미지를 하면서 어디 있는지를 볼 수 있게 되죠. 어디 있는지 볼 수 있게 되면은 이 팁을 날카로운 팁을 밑으로 내려 가지고 원자를 이렇게 밀고 다닐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이쁘게 왕관 모양으로 만든 사진입니다. 하지만 문제가 뭐냐면 이렇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팁과 표면이 전기가 통해야지 이 이미지를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전기가 통해야 한다면 여러분들이 그냥 단순히 생각하기로 우리가 보고 싶은 DNA나 뭐 세포나 이런 것들은 전기가 통하지 않기 때문에 보기 어렵고 아까 여기서 본 것처럼 철, 뭐 구리 이런 것들만 이제 볼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한계가 있는 거죠. 볼 수는 있지만 실제로 한계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분이 아까 STM을 그러니까 아까 그 원자를 볼 수 있는 현미경을 만드신 분입니다. 이게 비닉 교수님이 만들고 자기는 좀 더 재밌는 일을 해보고 싶어서 캘리포니아로 갑니다. 캘리포니아에 가서 누구를 만나냐면 칼빈 퀘이트라는 교수님을 만납니다. 칼빈 퀘이트 교수님은 1923년생이신데 제가 재작년에 이제 뵀을 때만 해도 이렇게 굉장히 연료하시다고 생각했는데 아쉽게도 작년에 이제 돌아가셨습니다. 칼빈 퀘이트 교수님하고 크리스토퍼 거버 교수님하고 같이 이제 세 명이서 새로운 아이디어를 만듭니다. 아까 그 장치는 전기가 통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전기가 통하지 않는 걸 볼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이런 고민을 이제 한 거죠. 그래서 이분들이 만들어낸 게 뭐냐면 이 날카로운 팁을 만드는 건 맞는데 전기를 통하는 게 아니고 분자와 분자 혹은 원자와 원자 사이에 느끼는 힘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람과 사람 간에도 친분이 있을 수 있고 또 친분이 아니라 이렇게 싫어하는 감정이 생길 수가 있잖아요. 원자도 마찬가지거든요. 자기네들끼리 좋아하는 애들이 있고 또 붙기 싫어하는 애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이용하면은 붙고 이게
날카로운 장치를 이렇게 끌고 가다가 내가 좋아하는 애가 있으면 가까이 갈 수도 있고 싫어하는 애들이 있으면 위로 갈 수도 있는 거죠. 그걸 이용해 가지고 표면에 무엇이 있는지 알아볼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팁을 만들고 이 날카로운 장치를 만들고 이 날카로운 팁이 지나갈 때 이 날카로운 팁이 위로 꺾이는지 아래로 꺾이는지는 이렇게 빛을 쏴 가지고 이 팁이 이 장치가 꺾이는지 아래로 꺾이는지 위로 꺾이는지를 볼 수 있는 장치를 만든 거예요. 그래서 그걸로 이제 아까 말했죠. 피지컬 리뷰 레터스라는 저널에다가 논문을 이렇게 제출하게 됩니다. 실제로 처음에 만들 때는 여러분들 보시다시피 이게 처음에 이렇게 그 팁을 만들어 가지고 표면에 있는 힘을 이렇게 느낄 때 요걸 처음부터 레이저로 이게 빛으로 이렇게 디텍션 한 건 아니고 비닉 교수님이 그 아까 그 전기 통하는 장치를 만들었다고 했잖아요. 그 장치를 위에 붙여가지고 이렇게 만들었는데 최근의 장치는 다 이렇게 빛을 이용해가지고 이게 위로 꺾이는지 아래로 꺾이는지를 관찰하게 되어 있습니다. 요걸 이용하면은 상당히 다양한 일을 할 수 있고 또 많은 이제 정보들을 얻어낼 수 있는데 여기에 이 칼빈 코에트 교수님이 이거를 이제 개발을 하실 때 이게 대중화되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신 분이 우리나라 분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서 파크 시스템스라는 회사를 운영하고 계신데 박상일 박사님, 박상일 사장님께서 칼빈 코에트 교수님 방에서 박사 과정을 하실 때 그 기계를 만드셨고 그 만드신 기계를 가지고 한 군데 두 군데 이렇게 만들어 주시다가 결국 회사를 자기 집 그 차고에서 회사를 만드셨고 회사를 하시다가 이 회사를 이제 미국 회사에 팔고 한국에 오셔서 또 세계적인 과학 기자재를 만드는 아주 유명한 회사를 운영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요 장치를 이용하면 여러분들 이게 뭔지 이렇게 지렁이 같이 보이시죠, 그죠? 요게 이제 DNA입니다. 우리 몸을 구성하고 있는 DNA를 뽑아가지고 표면에다가 뿌린 다음에 아까 그 장치 Atomic Force Microscope라고 하는데 원자 힘 현미경입니다. 원자 힘을 느끼는 현미경. 원자 힘을 느끼는 현미경을 이용하면은 요게 높이가 한 2나노미터 정도 됩니다. 2나노미터면은 2 곱하기 10 마이너스 9승 미터입니다. 굉장히 작은 사이즈죠. 근데 요거를 DNA를 요 정도 크기로 관찰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아까 제일 처음에 말했던 장치는 전도성이 있어야지 전기가 통해야지만 관찰할 수 있다고 했는데 요거는 전기가 통하지 않아도 원자가 가지는 힘을 직접적으로 느끼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박테리아나 이런 유기 분자 하나가 표면에 있을 때도 정확하게 이렇게 관찰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얘네들을 실제 우리가 단백질이 이렇게 엉켜 있는데 그 엉킨 단백질이 어떻게 풀리는지도 관찰할 수 있게 되고 또 세포가 얼마나 딱딱한지 이런 것들도 직접적으로 관찰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장치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분자를 실제로 그러면 이게 아까 이렇게 그림으로 보는 게 아니고 실제로 보는 방법은 없습니까?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제 질문할 수 있겠죠. 이 강의의 제목이 빛으로 분자 보기니까 좀 보는 건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빛을 이용해서 보려면 먼저 빛에 대한 이해가 조금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들. 빛은 그냥 우리가 보기엔 그냥 빛이지만 여러분들 다 경험이 혹시 있겠지만 이렇게 하늘에 무지개가 생기는 걸 본 적이 있을 테고 무지개 빨주노초 파란보 다른 색깔이 보이는 걸 본 적이 있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빛은 여러 가지 파장 여러 가지 종류의 색깔을 가지고 우리한테 오는 겁니다. 근데 흰색으로 보이는 이유는 모든 빛들이 다 합해져 있기 때문에 하얀색으로 보이는 겁니다. 특히 태양에서 오는 빛은 이렇게 다양한 파장의 빛을 가지고 있고 이 빛을 적절히 구분을 해내면 다른 색깔의 다른 특징의 사물을 볼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여기 보시다시피 이건 태양인데요. 태양을 다른 파장으로 다 걸러서 보게 되면 이렇게 완전히 다른 그림을 관찰할 수가 있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경험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카메라에다가 앞에다가 다른 색깔을 보는 필터를 끼워서 이렇게 보게 되면은 이렇게 같은 시간대 사진을 찍더라도 다른 색깔이 보이는 것을 관찰할 수 있게 됩니다. 이게 이제 빛의 파장 때문입니다. 빛의 파장 때문에 이렇게 색깔이 달리 이제 보이는 거죠. 자, 그러면 분자는 빛하고 도대체 무슨 상관이 있을까?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제
궁금해할 수도 있는데 분자들은 기본적으로 가만히 있지 않아요. 빛은 이렇게 빛의 분자들은 이렇게 움직입니다. 바이브레이션도 하고 빙글빙글 돌기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이렇게 분자들이 이렇게 가만히 있지 않고 막 움직인다는 뜻은 무엇이냐면 뭔가 에너지가 있으면 얘네들이 이렇게 활동을 할 수 있다는 뜻이죠. 보통은 우리 그냥 대기상에 이런 분자들이 있을 때는 태양에서 오는 빛을 받아서 얘네들이 운동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어떤 빛을 주면 얘네들이 이렇게 진동을 하게 될까요? 이렇게 진동하는 이렇게 움직이고 이렇게 스트레칭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밴딩 이렇게 하는 이런 진동하는 이런 바이브레이션들은 우리가 적외선 그러니까 파장으로 치면 800 나노미터 이상의 빛을 주면 그 빛을 흡수하고 얘네들이 이렇게 진동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마이크로웨이브를 주면,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집에서 사용하는 전자레인지 있죠? 전자레인지가 그 음식을 데우는 원리가 어떻게 되냐면 음식 속에 있는 물 분자들에게 마이크로웨이브를 이렇게 주면은 물 분자가 마이크로웨이브를 흡수하게 되고 마이크로웨이브를 흡수하게 되면 이렇게 여기 보이는 CO2 분자처럼 이렇게 빙글빙글 돌게 됩니다. 빙글빙글 돌게 되면 물 분자들끼리 부딪히게 되겠죠. 빙글빙글 돌면서 부딪히면 어떻게 돼요? 열이 나게 되죠. 더 많이 빨리 돌면서 더 많이 부딪히면 더 열이 많이 생기게 되겠죠. 그게 이제 전자레인지의 원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빛을 주면은 분자는 운동을 한다. 그리고 그 빛을 흡수하고 운동을 한다 이 얘기인 거죠. 그러니까 특정한 빛을 흡수하면 특수한 움직임을 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얘가 이런 운동을 하는지를 과학자들은 어떻게 알아내냐면 빛을 빨주노초 파란보 있는 빛을 쫙 줍니다. 이게 예를 든 겁니다. 아까 말했지만 적외선에 의해서 얘가 진동을 한다고 했는데 적외선의 다른 파장을 얘기하는 겁니다. 비집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자 적외선을 이렇게 쫙 주면 어느 특정 파장을 얘가 흡수를 하고 이렇게 운동을 하게 되죠. 그러면 여기가 지금 제가 여기 파일이 깨졌는데 한쪽 요 라인 하나가 쏙 비게 됩니다. 하나가 쏙 비게 되면은 요렇게 여러분들 어떤 특정 진동을 할 때 이렇게 빛이 없어진 부분이 생기는 거죠. 없어진 부분을 저희가 관찰할 수 있게 되고 그러면 여기에 어떤 분자가 있구나. 이 분자들마다 진동을 일으키게 하는 빛의 파장이 다 다르기 때문에 여기 어떤 분자가 있구나라는 것을 직접적으로 관찰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걸 이용해 가지고 빛이 엄청 이제 그 분자들은 엄청 빨리 움직이잖아요. 빛이 이렇게 진동하는 게 어느 정도로 빠르냐면 피코 세컨입니다. 피코 초라는 거는 10의 마이너스 12승초예요. 엄청 빠르죠. 그럼 이렇게 빨리 움직이는 거를 사람들이 직접 그러면 볼 수 있느냐? 이렇게 매트릭스에서 보면 여러분 영화를 보면은 이렇게 총알이 날아오는 거를 굉장히 슬로우 모션으로 이렇게 다 볼 수가 있죠. 아주 빠른 카메라가 있으면 이 총알이 날아오는 것도 직접적으로 다 관찰할 수가 있게 되겠죠. 그런 것처럼 화학에서도 이렇게 빛을 받고 분자가 깨지는 현상을 직접적으로 관찰할 수 있다. 빛을 굉장히 짧게 써서 이 깨지는 과정을 하나하나 진동하는 모션을 하나하나 다 보면 이렇게 관찰할 수가 있다라는 방법을 제안했습니다. 이 아흐메드 즈웨일이라는 미국의 캘리포니아 공대에 계셨던 분인데 아주 빠른 분자의 현상을 직접적으로 관찰할 수 있다는 걸 제안을 하셨고 그걸 실행하셔가지고 1996년도에 노벨 화학상을 받으셨습니다. 자 그러면 아까 말했지만 진동하고 회전하고 이런 것까지는 좋은데 우리가 진짜로 그러면은 이렇게 대충 이렇게 간접적으로 보는 게 아니고 분자의 흡수에 의한 진동, 회전 이런 거를 간접적으로 보는 게 아니고 직접 눈으로 볼 수는 없습니까? 그러니까 움직임을 직접 볼 수는 없습니까? 사실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디 놀이동산이나 가면 이런 거 많이 보셨죠, 그죠? 형광이 나오는 겁니다. 형광이 나오는 건 뭐냐면 어떠한 방법이로든지 에너지를 받아서 분자가 그 에너지를 다 소모하는 방법입니다. 이게 어떻게 소모하냐면 빛으로 내놓으면서 에너지를 소모하는 겁니다. 자기가 받았던 에너지를 빛으로 내놓으면서 에너지를 소모하는 건데 그게 어떻게 되는 거냐면 이렇게 빛을 주면 특정한 빛을 흡수해서 이 녀석이 빛을 이렇게 내놓는 겁니다.
그러니까 에너지를 충분히 주면 우리가 눈에 보일 만큼 여기처럼 눈에 보일 만큼 충분히 밝은 빛을 볼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아까 말했듯이 에너지를 충분히 주면은 얘가 빛을 내놓는다고 했는데 에너지를 충분히 줄 수 있는 방법은 우리가 여기 지금 여러분들 집에 있는 형광등을 이용해 가지고 이 분자를 이렇게 조여주면은 빛을 내기는 하는데 아주 센 빛은 안 됩니다. 왜냐하면 얘가 여기에 있는 빛 중에서 특정한 것만 흡수해 가지고 빛을 내기 때문에. 그러면 한 가지 방법은 뭐냐면 요 한 가지 색깔만 내는 빛을 만들어서 얘한테 조여주고 걔가 빛을 내는 걸 관측을 하게 되면 엄청나게 밝은 빛을 볼 수 있게 되겠죠. 그걸 어떻게 하는 거냐면 여러분들이 이제 레이저라는 걸 사용하게 됩니다. 레이저는 여러분들 혹시 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엄청나게 강력합니다. 얼마나 강력하냐면 여러분들이 아직은 경험이 없겠지만 이제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눈 수술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라식 수술을 하신 분들이 많은데 라식 수술, 그러니까 세포를 태워서 잘라낼 만큼 굉장히 강력한 빛을 가진 게 레이저입니다. 그래서 이걸 이용하면은 우리가 형광 분자들을 굉장히 강하게 빛을 내게 만들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빛을 내는 분자 중에 우리가 그러면 이제 생명하고 연관이 있는 우리 생명체에 빛을 내는 애들을 만들 수 있느냐, 만들 수 있어요. 이렇게 녹색을 내는 형광 단백질을 이용해 가지고 이렇게 녹색이 빛나는 토끼도 만들 수 있고 쥐도 만들 수 있고 이렇게 물고기도 만들 수가 있고 저같이 실험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세포 안에 형광 단백질을 넣어서 레이저로 쪼여주면 이렇게 눈에 보이게 녹색으로 보이는 것을 여러분들이 관찰할 수 있습니다. 자, 요거는 이제 제가 조금 뭐 벗어난 얘기일 수도 있는데 형광을 이용해 가지고 볼 수 있는 것을 얘기해 드리는 겁니다. 원래 그러니까 이 녹색 형광을 내는 단백질은 어디서 발견이 됐냐면 이 해파리에서 발견이 되었어요. 해파리에서 이렇게 그 빛을 받았을 때 녹색이 난다는 거를 사람들이 이제 그 전에도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지만 그거를 구체적으로 이렇게 연구해봐야겠다는 생각을 늦게 한 거죠. 근데 여기 일본 분이신데 그러니까 시모무라라는 교수님인데 이분이 일본에서 박사과정을 하다가 미국 예일 대학에 교환 학생으로 왔다가 자기 지도 교수님께 해파리 얘기를 듣습니다. 그리고 해파리 얘기에서 단백질 뭔가 녹색이 내는 게 뭔지 실체를 모르고 있다가 다시 연구하다가 다 구분을 못하고 이제 일본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박사과정을 끝내고 다시 미국으로 왔을 때 교수가 되어서 요걸 연구해봐야겠다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분이 이 해파리를 엄청 많이 잡아야 돼가지고 온 가족들을 다 데리고 미국 동부에서 서부의 시애틀에 해파리가 많이 있는 동네까지 가가지고 하루에 몇백 마리, 몇천 마리씩을 잡아가지고 해파리를 갈아가지고 이 형광 단백질을 내는 요 그린 플로레센스 프로틴 요거를 추출을 해내게 됩니다. 그 공로로 이제 2008년에 노벨상을 받으셨고 재밌는 얘기는 이분이 요 단백질을 추출을 해내고 더글라스 프레셔라는 분이 이 단백질을 만들어내는 유전자를 처음으로 추출해냅니다. 그걸 처음 클로닝 한다 그러는데 그걸 처음으로 이제 유전자를 발견했고 그 발견한 유전자를 이 두 사람에게 주게 됩니다. 그 이 두 사람한테 줘서 이 두 사람이 요거에 대한 이분은 요 형광 단백질이 나는 걸 생명체에 처음으로 넣으신 분이고 이분은 요게 초록색만 나오는 게 아니고 빨간색, 노란색 지금은 현재 과일 이름으로 되어 있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는 과일 이름으로 되어 있는 모든 색깔은 다 내는 걸 다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그걸 만든 공로로 노벨상을 받았습니다. 아쉽게도 요 세 분은 노벨상을 받았는데 요 분은 이 두 사람이 일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노벨상을 못 받았습니다. 이유는 노벨상을 주던 당시에 과학을 그만두고 여기 보시는 차 딜러샵에서 버스 운전을 하고 있었습니다. 연구비를 못 받아가지고 버스 운전을 한 것도 서러운데 노벨상도 못 받게 되었습니다. 근데 자기는 아쉽지 않았다고 인터뷰는 하기는 했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 네 사람의 공로로 생명체 내에 형광 단백질을 넣을 수 있게 되었고 그걸 레이저로 쬐어주게 되면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에 보시다시피 굉장히 밝은 해파리를 볼 수가 있죠. 이런 것 같은 현상을 우리가 직접적으로 이제 관찰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뭐 색깔도 다양하게 되었고 여러분 여기 지금 보시다시피 얘네들은 다 레이저를 이용해 가지고 이미지를 한 겁니다. 이게 뭐냐면 세포들이죠. 세포들 핵도 보이고 여기 이제 세포를 구성한 뼈대들도 보이고 이건 뉴런 셀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뉴런 셀들이 이 G의 브레인, 그러니까 뇌를 끄집어내 가지고 뇌를 그대로 이미지한 겁니다. 요게 뉴런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기억을 하는 해마가 요게 되겠습니다. 요것도 뉴런 셀이고 요거는 예쁜 꼬마 선충이라고 예쁜 꼬마 선충 안에 신경 세포에다가 형광을 내는 단백질을 넣어서 레이저로 조사를 해서 아주 밝게 직접적으로 관찰할 수 있는 이 안에 있는 우리가 그린 플로레센스 프로틴 형광 단백 녹색을 내는 형광 단백질을 직접적으로 관찰한 사례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건 관찰할 수 있는데 도대체 뭐 분자를 본다는데 도대체 무엇을 볼 수 있느냐 이런 질문들을 여러분들이 할 수 있을 거예요. 자, 재밌는 동영상 한번 보고 가시죠. 이게 아주 귀엽게 생겼죠. 이게 이제 카이네신이라는 모터 단백질입니다. 단백질도 이제 분자죠. 이게 아주 귀엽게 사람처럼 걷죠. 사람처럼 걸어가는데 얘네들이 무슨 역할을 하느냐? 무슨 역할을 하냐면 이렇게 이렇게 우리가 세포가 분열할 때 DNA가 이렇게 쭉 모였다가 쭉 옆으로 이제 분열되면서 옆으로 쭉 끌려가죠. 그 끌려가는 게 어떤 애들이 하느냐? 이 끌고 가는 걸 얘네들이 이렇게 옆으로 쭉 끌고 가는 겁니다. 이제 보시죠. 이게 옆으로 쭉 끌려갈 겁니다. 쭉 끌려가는 걸 이제 이 얘네들이 자 끌려가죠. 이 끌려 쭉 한 방향으로 끌려가죠, 그죠? 이 끌고 가는 걸 누가 하느냐? 얘네들 같은 애들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애들을 직접적으로 이제 저희가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볼 수 있냐면 얘를 끄집어내 가지고 얘 머리에다가 형광을 내는 뭔가를 붙여놓습니다. 붙여놓고 레이저로 조사를 하게 되면 이렇게 여러분들이 지금 볼 수 있는 것처럼 이 노란 점 하나하나가 이 단백질이 걸어가는 걸 보는 겁니다. 실제로 한 개가 걸어가고 있죠. 그래서 이 걸어가는 거를 얼마나 정확하게 잡아낼 수 있냐면 얘네들이 한 걸음 발에다가 이 한 걸음 걸을 때마다 이 머리에 있는 이 얘네들이 움직일 테니까 한 걸음 갈 때마다 이 걸음이 어느 정도 크기로 걸어가는지. 그래서 이 단백질은 이 한 걸음을 걸을 때마다 8나노미터씩 움직인다는 것을 이제 직접적으로 관찰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신기하죠, 그죠? 빛으로 단백질 하나, 그러니까 단백질 한 개도 분자 한 개죠, 그죠? 분자 한 개를 우리가 직접적으로 관찰할 수 있는 사례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게 뭐 분자 한 개는 당연히 볼 수가 있는데 좀 더 자세하게 이제 이 안에 뭐 분자들이 어떻게 생겼는지 이런 것들을 더 자세하게 볼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여러분들이 당연히 이제 하겠죠, 그죠? 그래서 이게 이제 아주 오랫동안의 이 개념이 뭐였냐면 이 아베라는 분이 돌아가실 때 여기 무덤에도 써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500나노미터 빛을 사용하면은 사용하는 빛의 반보다 가까이 있는 물체는 절대로 두 개로 구분해서 안 보인다. 그거 이론을 만드신 분이에요. 이거 빛의 회절 때문에 이 두 물체가 가까이 우리가 500나노미터 빛을 사용한다면 250나노미터보다 더 가까이 존재한다면 이게 두 개인지 한 개인지 구분할 수 없다 하는 게 이분의 오래된 정설입니다. 오래된 정설인데 2006년도에 이게 다 깨지게 됩니다. 2006년도에 다 깨지는데 이 6분에 의해서 이 2006년도에 이 개념들이 싹 사라지게 되는데 처음으로 이제 스테판 헬이라는 분이 이게 깨진 거를 처음으로 이론으로 밝히게 됩니다. 자, 여러분들이 뭐 지금 다 뭐 학원도 열심히 다니고 공부도 열심히 하시겠지만 이 스테판 헬이라는 교수님은 독일에서 박사 학위를 하고 직장을 못 구해서 스웨덴으로 가서 핀란드로 갑니다. 스웨덴이 아니고 핀란드에 가서 연구비가 없고 해서 연필로 생각을 정리해서 논문으로 내었습니다. 그 공로로 아까 회절 한 개 250나노미터보다 가까이 있는 걸 볼 수 없다고 했는데 그 볼 수 없는 걸 이렇게 하면 볼 수 있겠다 이렇게 아이디어로 논문을 썼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일이 잘 되어서 독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기 이론을 실현을 하는데 그게 이제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2000년 전후로 해서 이 논문이 나오게 됩니다. 이게 아이디어가 뭐냐면 빛을 쪼여주고 그 회절 한 개보다 더 회절 한 개만큼 있는 빛 사이즈로 쪼여주고
빛을 이 도넛 모양으로 만들어 가지고 중간에만 빼고 형광이 나오는 애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그러면 중간에 있는 애들만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중간에 나오는 애들만 쭉 모으면 실제로 이걸로 관찰한 것보다 더 작은 애들을 관찰할 수 있게 되겠죠. 그래서 회전 한계를 극복할 수 있다. 이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그리고 에릭 배찍이라는 분은 IBM 연구소에 있으면서 이런 기계를 만들었어요. 아까 처음에 제가 이제 소개해드린 이 장치를 이용해 가지고 원자 힘 현미경 말씀드렸죠, 그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위에 높이를 이렇게 관찰할 수 있었는데 이분은 어떻게 했냐면 그 장치에다가 구멍을 뚫어 가지고 이렇게 구멍을 뻥 뚫었습니다. 여기 보시면 조그만 구멍이 보일 텐데 이 구멍으로 빛이 들어오는 것을 관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한 번에 딱 관찰을 하려면 이 두 개가 구분이 안 될 텐데 이 조그만 걸 가지고 이렇게 가서 여기에서만 빛을 받고 또 지나가서 여기에서만 빛을 받고 하면 얘도 볼 수 있고 얘도 볼 수가 있는 거죠. 따로따로 보는 거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논문을 이렇게 유명한 논문이죠. 네이처, 사이언스 이렇게 논문을 썼습니다. 근데 이분이 이렇게 논문을 쓰고 아주 재밌는 분이에요. 이거는 이제 더 이상 할 게 없다. 재미가 없다. 그리고 IBM 연구소를 그만둡니다. 그만두고 무엇을 하느냐? 육아를 합니다. 3년 동안 회사를 그만두고 육아를 했는데 육아를 하던 중에 자기 아버지가 이제 미시간에서 농기계 만드는 공장을 하고 있었는데 농기계 만드는 공장에 아버지가 야, 너 박사도 있고 한데 집에서 이렇게 놀아서 되겠니? 우리 회사에 취직해라. 취직을 합니다. 그래서 어차피 아이도 3년 정도 키웠고 거의 어린이집에 갈 나이가 되었으니까 아버지 회사에 취직을 했는데 성격이 굉장히 독특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아버지 회사에서 계속 이상한 기계들을 만들어내니까 아버지가 이게 해고를 합니다. 아버지가 해고를 해가지고 이제 뭘 할까 이렇게 고민을 하던 중에 친구랑 같이 이렇게 옐로우스톤에 가가지고 하이킹을 하면서 새로운 일을 구안을 하다가 새로운 논문을 보게 되는데 스탠포드에 있는 모너라는 분이 낸 논문을 보게 되는데 이 논문이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녹색 형광을 내는 단백질이 형광이 어떤 때는 꺼지고 어떤 때는 켜지고 어떤 때는 꺼지고 켜지고 하는 걸 우리가 마음대로 조절할 수 있다는 논문을 이제 제출한 걸 본 겁니다. 근데 배찍 교수님이 예전에 어떤 이제 아이디어를 내셨냐면 만약에 형광을 내는 애들을 하나하나 끄고 켜고 하는 것을 우리가 관측을 할 수 있다면 그렇게 만들 수 있다면 이렇게 하나하나 껐다 켰다 할 수 있다면 그 점들을 하나하나 다 관찰할 수 있다 우리가 이제 측정할 수 있을 테고 그 점들을 모으면 이렇게 이쁜 에펠타워가 나오는 것처럼 이렇게 좋은 형광 이미지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제안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논문을 보자마자 그 생각을 하게 되었고 이 친구한테 제안을 합니다. 우리 이 일을 해보자. 이분이 누구냐면 예전에 그 이 논문을 쓸 때 같이 일을 했던 요 헤스 박사님입니다. 그래서 같이 하자 그랬는데 때마침 이분이 그 회사에서도 잘렸고 회사에서 많은 기기들을 가지고 나온 기기들이 있어가지고 그 집 거실에다가 이렇게 장치를 만들었습니다. 거실에 장치를 만들어서 논문을 쓰게 되었고 결국 사이언스 논문을 쓰게 되었고 2006년도에 논문을 둘이서 이제 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논문은 노벨상을 받는데 지대한 역할을 이제 하게 되었는데 동시에 미국 시골 학교에 사무엘 헤스라는 분이 거의 같은 일을 했습니다. 거의 같은 일을 했는데 이제 사이언스 난 건 아니고 바이오피지컬 저널이라는 사이언스보다는 조금 더 이제 덜 유명한 잡지입니다. 거기다 논문을 냈습니다. 거의 같은 게 아니고 아주 같습니다. 같은 일을 했는데도 노벨상을 받지 못했고요. 결국 이분만 노벨상을 이제 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이제 곳에 하버드에 샤오웨이 주앙 교수님이 계셨는데 이분은 형광 그 단백질을 이용한 건 아니고 형광 분자를 이용했습니다. 형광을 내는 분자가 아까 말했던 대로 그 빛을 줘서 얘를 껐다 켰다 할 수 있는 현상이 형광 분자에도 똑같이 있다라는 것을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이용해 가지고 이렇게 멋진 이미지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이제 제안을 하게 되었고 근데 아쉽게도 똑같이 일을 했는데 노벨상을 받지는 못했어요. 왜냐하면 아까 스테판 헬 교수님은
독특한 장치를 이용했고 그다음에 훨씬 전에 예측하는 논문을 썼었고 그래서 스테판 헤일 교수님은 일단 한 명 노벨상을 꼭 줘야 되는 분이고 그다음에 에릭 베직 교수님도 그때 2006년도에 논문이 나왔지만 2006년 이전에 그거를 예측하는 논문을 또 쓴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또 그 공로로 노벨상을 받았고 그 다음에 요 논문도 2006년에 똑같이 나왔지만 그 아까 이 형강 단백질이 껐다 켰다가 된다는 제안을 그러니까 처음으로 관측한 모노 교수님이 노벨상을 받게 되어서 이 세 분에 끼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상당히 많은 역할을 했고 이 현미경이 개발되는데 그리고 발전하는데 지대한 영향을 주신 분입니다. 자, 그 다음에 제가 지금 뭐 그 레이저를 이용해 가지고 빛을 이제 뭐 분자들을 보는 방법을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그건 실험적으로 이제 그렇게 관찰을 할 수 있게 되는 거고요. 요즘에는 컴퓨터가 엄청나게 발전을 하게 됨에 따라서 실제 컴퓨터로 분자의 운동이나 반응이나 이런 것들을 직접적으로 관찰할 수 있는 기술들이 많이 이제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여러분들이 무슨 어떤 게임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게임 하듯이 연구를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이제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용을 이제 정리하면 그 엘버트 젠스 교리율이라는 사람이 발견이란 다른 모든 사람들이 본 것을 보되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던 것을 생각해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변에서 그냥 아무렇지 않게 흘러가는 아이디어라 현상이라 하더라도 그걸 주의 깊게 보는 사람이 늘 새로운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오늘부터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을 그냥 가벼이 보지 말고 주의 깊게 보면서 과학을 즐기는 아주 멋진 학생이 되기 바랍니다. 네, 이번 강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교수님 감사합니다. 네. 저희 그 교수님 강연을 쭉 듣는데 많은 분들이 정말 강연이 재밌다고 호응을 많이 해주셨어요. 에코머니님, 과학자들의 에피소드 말씀해 주시니 재밌어요 라고 말씀해 주셨고 재미있는 이력을 가진 과학자들이 정말 많은 것을 이번 시간을 통해서 알게 되셨다고 또 이런 시간이 아니면 이렇게 알기 어려운 이야기를 들을 수 있어서 너무 좋으셨다는 얘기들 많이 올라왔었습니다. 일단 오늘 강연에 관련된 질문 교수님께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그 처음에 강연하실 때 그 원자힘 현미경 같은 경우 전기가 통하지 않아도 볼 수 있다면 전기가 통하는 분자들도 볼 수 있는지 궁금해하셨습니다. 네, 기본적으로 전기가 통하면 아까 제일 처음에 소개해드린 전기가 통하는 상태에서 분자를 볼 수 있는 그게 STM이라는 건데 스캐닝 터널링 마이크로스코프라는 건데 조금 어려울 수 있는 개념인데요. 전기가 통하면 걔네들은 무조건 볼 수가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전기가 통하는데 나는 원자힘 현미경으로 보고 싶다. 그래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원자와 분자는 서로 상호작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싫어하든 좋아하든 상호작용을 하기 때문에 가까이 갈 수도 있고 떨어질 수도 있는 겁니다. 그 현상을 직접적으로 보기만 하면 어떤 분자든 다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네. 방금 질문 이일현님께서 주셨습니다. 네, 이번 질문은 찐행복님께서 주셨습니다. 분자를 눈으로 직접 보고 구조를 확인할 수 있는 기술이 분자힘 분석법으로 마치 점자를 손으로 읽는 것과 같은 인식법이라고 하는데요. 현재 어느 정도까지 발전해 왔는지 궁금해하셨습니다. 현재는 분자를 보는 게 사실은 여러분들이 벤젠이라고 이렇게 육각골이 있는 그 분자를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벤젠 하나를 직접적으로 육각형을 그대로 볼 수가 있는 정도까지 와 있고요. 그걸 이렇게 우리가 조작할 수 있는 정도까지 왔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DNA 아까 이미지를 보여드렸죠. DNA를 이렇게 밀었다가 당겼다가 할 수 있는 기술도 있고 그 다음에 단백질이 어떤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뭉쳐 있습니다. 이렇게 뭉쳐 있는데 얘 끄트머리에다가 이걸 붙여가지고 이렇게 단백질을 쭉 풀어내면서 단백질이 이 뭉쳐 있는 게 어느 정도로 이렇게 몇 번 뭉쳐 있는지 우리가 실타래를 묶을 때 이렇게 하나가 묶여 있고 또 하나가 묶여 있고 이렇게 3개 정도 묶여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이게 세 묶음으로 묶여 있는 단백질이구나 이런 걸 구분할 수 있을 정도까지 와 있습니다. 네. 신기합니다. 네, 이번에 우정님께서 질문 주셨는데요. 그 애토믹 폴스 마이크로스코프 하고 전자 현미경
하고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둘 다 분자 원자까지 볼 수 있는 걸로 아는데 그 차이점이 네, 무엇인가요? 굉장히 좋은 지적이신데 질문의 수준이 이렇게 높을 건가요? 이게 그 원자 힘 현미경은 기본적으로 표면에 붙여놓고 표면에 있는 이제 힘을 느끼는 겁니다. 표면에 있는 힘을 느끼는 거고, 전자 현미경은 어떻게 하는 거냐면 샘플이 이렇게 있으면 위에서 전자총으로 전자를 팍 쏴줍니다. 그러면 전자가 가속되어서 샘플 쪽으로 날아가게 될 거고요. 샘플 쪽으로 날아가게 되면 전자가 어떤 사물이 있으면 거기를 통과를 못 하겠죠. 그죠? 사물이 없으면 통과를 하게 될 거고. 그런 식으로 이제 이 그림자를 우리가 밑에서 보게 되는 거죠. 그런데 전자는 그 아까 빛하고도 마찬가지로 파장이 굉장히 짧기 때문에 회절 한계가 굉장히 적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작은 원자 수준까지도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네. 네,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쥐돌이맘 질문 주셨습니다. 형광 물질을 아까 나왔었잖아요, 해파리에. 네. 네, 그런 물질은 동물에게 넣어도 독성이 없는지 궁금해하셨습니다. 네, 그렇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그 형광 단백질은 단백질이기 때문에 독성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몸에서 우리 몸이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렇다고 우리 사람 몸에다가 그렇게 하기에는 좀 위험할 수 있죠. 왜냐하면 어떤 변화를 조금이라도 줬을 때 그게 어떤 현상을 일으킬지 사람 수준에서 그게 부작용이 일어나는지를 보려면은 최소 40년을 봐야 되는데 그렇게 관찰하기는 어렵겠죠. 근데 이제 대신에 쥐나 뭐 이제 세포 이런 단계에서는 쥐는 뭐 몇 개월 단위에서 충분히 볼 수 있으니까 그 단계에서는 그것 때문에 죽었다는 보고는 없습니다. 현재까지. 방금 그거랑 연관된 질문이 될 수 있겠는데 네. 실은 정세현님께서 수술할 때 종양을 형광 단백질로 염색해서 그 부위만 제거할 수 있으면 제거할 수 있나요? 라고 질문 주셨는데 이 연구는 앞으로 네, 굉장히 네. 실제로 미국에서 많이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그 사진을 넣을 걸 그랬네요. 미국에서 제일 처음으로 외과 수술을 한 곳이 어딘지 아시면 여기 재밌는 사진인데 외과 수술을 어디서 처음 했냐면 미국 매사추세츠 제너럴 하스피털에서 외과 수술을 처음으로 했습니다. 근데 수술실이 어디 있었을지 한번 상상해 보세요. 수술실이 어디 있었냐면은 제일 꼭대기층에 있었습니다. 왜 제일 꼭대기층에 있었느냐? 천장에다가 유리창을 만들어 놓고 유리창으로 햇빛이 딱 들어올 때 그 햇빛이 들어오는 시간에 수술을 한 겁니다. 그 얘기는 잘 보려고 한 거죠. 근데 최근에는 형광등이 있으니까 우리가 전기를 이용하면 빛을 볼 수 있으니까 뭐 그렇게까지 이제 왜 꼭대기층으로 올라갈 필요는 없고 암 수술을 눈으로 보고 이렇게 제거를 하면 보통 의사 선생님들이 잘 제거를 하시겠지만 보수적으로 굉장히 넓게 이렇게 자릅니다. 암이 이렇게 있다고 하면 이거보다 훨씬 크게 자르게 되겠죠. 근데 암을 아주 구체적으로 암 세포만 딱 관찰해서 그것만 이렇게 자를 수 있으면 좋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미국에서는 어떤 방법을 쓰냐면 아까 제가 모터 걸어갈 때 머리에다가 붙인 형광 분자가 있는데요. 그 형광 분자가 암 세포에만 딱 가서 붙게 이렇게 미리 이렇게 혈관 주사를 합니다. 이게 배를 열어서 혈관 주사를 하고 거기다 레이저를 쪼여주면 실제 녹색이 나오는 그 부분만 이렇게 잘라냅니다. 그러니까 그런 기술이 이미 있습니다. 대신 문제는 아까 머리에 붙였던 그 형광 내는 분자가 사람 몸에 독성이 있으면 안 되잖아요. 지금까지 만들어진 것들은 독성이 좀 있어요. 그래서 많이 사용할 수가 없어서 아주 이게 활발하게 사용되고 있지는 않지만 실험 단계에서는 충분히 사용이 되었고 외과적 수술에도 굉장히 도움이 된다는 보고들이 이미 많이 있습니다. 네. 네, 아주 정확한 답변이 되었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희희강님께서 질문 주셨는데 우리가 맨눈으로 분자들의 움직임을 볼 수 있다고 배웠는데 분자들의 대략적인 개수들도 파악된 게 있는지요? 몇 개의 분자가 움직일 때 맨눈으로 관찰이 되냐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굉장히 고난이도의 질문이신데요. 분자는 사실 맨눈으로 관찰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게 그 분자가 지금 이 방에서도 엄청나게 많은 분자가 있을 텐데요. 맨눈으로 관찰하는 건 쉽지 않고요. 제가 이제 강연에도 말씀드렸듯이 빛을 이용하거나 다른 방법을 이용해가지고 과학적인 방법을 이용해서 관찰을 할 수 있는데 아쉽게도 분자는 많이 모인다 하더라도 뭐 이렇게 우리 눈으로 맨눈으로 볼 수 있을 만큼 이렇게 되는 게 아니어서 그거는 이제 어렵습니다.
근데 사실 이게 분자 수준이라고 생각해서 그렇지 이 사실 지금 이 탁자나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TV나 이런 것들이 다 그 속에 분자들이 들어 있는 겁니다. 그 분자들이 형광을 내거나 뭘 하는 걸 다 보는 거기 때문에 TV에 나오고 있는 이 지금 색깔 제 얼굴을 구성하는 이것들도 패널 위에 있는 무기 분자들이 다 이렇게 들어 있는 겁니다. 그것들이 다른 색깔을 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는 여러분들이 분자를 다 보고 있는 겁니다. 보고 있는 건데 눈에 보이지 않는 분자를 이제 본다. 이건 공기에 있는 분자를 본다는 뜻이잖아요. 그거는 이제 모이더라도 보기는 쉽지 않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우정님께서 질문 주셨습니다. 교수님께서 현재 하고 계시는 연구가 궁금합니다. 어떤 원자나 분자를 관찰하고 계시는지 아니면 네. 관찰하는 방법을 연구하시는지 궁금해하셨습니다. 네, 저는 사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은 제가 이용하고 있는 기술들을 이제 설명을 드린 거고요. 저는 화학과에서 어떤 연구를 하고 있냐면 치매나 그러니까 파킨슨이나 헌팅턴 같은 머리에서 일어나는 이제 그 퇴행성 뇌 질환을 일으키는 단백질들이 어떤 연유로 질병을 일으키는지 병을 일으키는지 그 원인을 찾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 실제 걔네들이 어떻게 옮겨가지고 우리 신경세포를 죽이는지 아까 현강 현미경을 이용해가지고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번에 혹시 기회가 되면 제 연구를 소개하는 기회가 있기를 바랍니다. 교수님, 저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화학이라는 과목, 대학에서 화학을 공부한다 하는 그 화학과 교수님께서 지금 연구하시는 내용은 생물, 의학 이런 느낌이 들거든요.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 질문 마지막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에코머님께서 질문 주셨는데요. 교수님은 어떻게 화학을 전공하게 되셨는지 그리고 앞으로 이제 화학을 공부하고 싶은 학생들에게 좀 좋은 조언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사실을 말씀드려야 되는 거죠. 이게 사실을 말씀드리면 여러분들이 좀 웃으실 것 같아가지고 이제 사실과 좀 저의 이제 가식적인 모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제가 화학을 공부하게 된 계기는요, 특별한 계기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고등학교 때 저희 고등학교에서 3학년 선배들이 수능을 보고 졸업을 할 때 자기가 봤던 책들을 다 창고에 갖다 놓으면 1, 2학년 후배들이 시간을 맞춰서 이렇게 창고로 달려가 가지고 자기가 원하는 책을 이렇게 주워오는 그런 이렇게 중고 책을 이제 이렇게 공짜로 얻는 거죠. 그럴 이제 기회가 있습니다. 그런 시간이 있는데 저는 게을러 가지고 그 친구들이 다 들고 가고 난 뒤에 남은 책을 이제 보러 간 거죠. 보러 갔는데 거기에 화학책이 하나 눈에 들어왔습니다. 화학책이 하나 눈에 들어와서 요거나 가져가야겠다. 그러고 이렇게 들고 왔습니다. 들고 와서 이렇게 보고 재밌네. 그러고 이제 공부를 했습니다. 공부를 했는데 문제가 거기에 있었던 겁니다. 그냥 재미만 느꼈으면 제가 분명히 화학 공부를 안 했을 텐데 이 화학 중간고사를 보는데 선생님께서 문제를 거기서 다 내신 겁니다. 근데 문제가 무지하게 어려웠어요. 무지하게 어려워가지고 친구들은 시험을 잘 못 봤는데 저만 시험을 잘 보게 된 거예요. 졸지에. 그래서 친구들이 저보고 화학을 굉장히 잘하는 사람으로 인정을 해준 겁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화학 공부를 많이 할 수밖에 없게 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화학을 좋아하게 되었고 또 그 화학과에 가게 됐고 화학과에 가서 더 이렇게 재밌게 공부를 하게 된 거고요. 조금 더 가식적으로 이제 저를 포장해서 말씀드리자면 어릴 때부터 뭐 과학을 좋아하는 사람은 아니었어요. 저는 철저하게 문과 이렇게 글 쓰는 거 좋아하고 그런 사람이었는데 문과를 갈 줄 알았는데 어떤 계기로 이제 이과를 가게 되었고 이과에서 이제 공부를 하다 보니 분자의 운동, 분자가 붙었다 떨어졌다 하는 현상들이 너무 재밌었고 그렇게 해서 화학과에 가게 되었는데 그때는 이제 막연하게 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박사 과정을 하러 대학원에 갔는데 저희 지도 교수님하고 이런 분자 얘기를 할 때마다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박사 과정을 하는 동안에 너무 즐기면서 재밌게 공부를 하게 되었고 그래서 이렇게 재밌게 공부를 하다 보니까 여기까지 오게 된 것 같습니다. 네. 답이 교수님과 되셨나요? 화학은 네. 정말 뗄래야 뗄 수 없는 인연을 가진 그런 네, 만남이었던 그러니까 것 같습니다. 아까 그 치매 연구하는 것도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하면은 화학하는 사람이 무슨 치매를 연구하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저는 기본적으로 화학이라는 것이 분자와 분자 간의 상호작용, 서로 좋아하고 떨어지고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치매를 일으키는 단백질들이 뭉쳐가지고 세포를 죽이는데요.
이 분자들이 서로 뭉칠 때 서로 좋아하니까 뭉치게 되지 않겠어요? 그 좋아하게 되는 계기가 무엇인지, 그 좋아하게 되는 그 원인을 제공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밝히는 게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화학적으로 이런 질병들의 원인을 찾는 건 굉장히 중요한 문제고 화학자들이 해야 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런 일을 하고 있는 거고 실제 제가 화학을 공부하게 된 계기와도 맥이 닿는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아, 네. 그렇게 설명을 들으니 화학이구나라는 네.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죠. 네. 저와 같은 생각을 많이 하셨던 것 같아요. 교수님 질문 답변 너무 친절하게 해주셔서 쏙쏙 들어옵니다. 댓글 주셨고요. 이야기를 재밌게 잘해주셔서 전문 분야가 아닌 사람들도 듣기 좋았습니다. 강연 감사드립니다라고 이제 댓글도 계속 올려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제 저희 질문 당첨자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7분 되셨고요. 이예련님, 찐행복님, 우정님, 뒤돌맘님, 정세연님, 히히강님, 에코머니님. 아래에 안내되는 이메일로 연락처를 보내주셔야 저희가 그 기프티콘을 보내드릴 수가 있어요. 그 지난주에 당첨되신 분들도 저희 국리N 사이트 들어가시면 당첨자가 계속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 확인하시고 지난주에 깜빡 잊고 안 보내주셨던 분들도 하단에 안내되는 이메일로 보내주시면 저희가 기프티콘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여기서 이제 끝 인사드립니다. 오늘 유익한 강연 해주신 이상학 교수님 정말 감사드리고요.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 14회차 강연은요. 추석 지나고 있습니다. 3주 후에 9월 23일 금요일 6시 30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편안한 밤 되십시오.